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 나온 출처불명의 음성 녹취가 여당 의원들에 의해 의혹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이를 통해 사법부 수장을 공격하는 일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오찬 회동 풍문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참석자로 지목된 인물들 다수가 정면 방박했고요. 해당 유튜브 채널조차 확인되지 않은 썰이라며 한 발 물러섰는데 여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동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줄었습니다만 사실 무근이면 수사를 받고 입증하라는 식입니다. 과거에도 민주당은 의혹을 제기하고는 당사자에게 사실관계를 증명하라고 했었는데 비슷한 행태가 되풀이되는 듯도 합니다. 최소한 사법부 수장에게 문제를 제기하려면 증거는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막무가내식 공세 어떻게 비춰질지요. 첫 소식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등이 점심 식사를 하며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주장은 지난 5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유튜브 채널은 어제 팩트라고 하긴 애매한 내용이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입장문을 통해 해당 인물들과 대화나 만남을 가진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한 지 4시간여 만입니다. 확인할 수 없는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썰일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영화나 드라마도 허구란 점을 미리 밝히지 않느냐며 법적 문제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해당 채널은 지난 5월 한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의혹을 제기했는데 제보자란 표현 대신 취재첩보원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해당 녹취가 취재첩보원의 음성인지 제보 내용을 대역을 써서 제작한 건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풍문의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지만 민주당은 조희대 한덕수 회동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며 공세를 계속했습니다. 억울하시면 저는 특검에서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조 대법원장 사퇴론을 처음 들고 나왔던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외부와 논의한 적 없다는 것으론 해명이 되지 않는다며 입장문에 교묘한 법기술이 보인다는 표현도 썼습니다. 그러면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논점이 아니라며 사법 쿠데타는 명백히 있었다며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해당 유튜브 녹취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서 처음 공론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넉 달이 지났지만 추가로 제시된 증거나 구체화된 정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 의원은 오늘 한 유튜브에 나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문제를 논의했다는 소위 재판 모의서를 다른 의원에게 1년 전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역시 앞서 법사위에서 제기했던 건데 회동설을 강조했다가 왜 이 얘기를 꺼낸 건지 김창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헌재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한 달 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모의서를 처음 제기합니다.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선거 전에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제보를 받았어요. 며칠 뒤엔 이른바 오찬 회동설도 추가로 언급했습니다. 법사위 회의장에서 녹취도 틀었는데 출처가 유튜브 채널이란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녹취로 나와 있잖아요. 넉 달여가 지난 그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이를 언급하며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넉 달 새 새롭게 제시된 근거는 없었습니다. 서 의원은 오늘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가 녹취는 어디 언론에 나온 걸 받아서 올린 것이라고 했고 재판 모의설은 다른 의원이 1년 전에 들었던 말을 전해줘서 들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원총회라고 나오는데 우리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 말 해준 사람이 이제 아주 전 정권들의 고위직이죠. 회동설의 당사자들이 오찬 모임을 전면 부인하자 재판 모의설을 부각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또다시 청담동 술자리 같은 출처불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허위를 알고도 발언했다면 국회의원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서영교, 부승찬 두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여당 대표가 대법원장을 향한 특검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며 최종 목표는 일당 독재국가 건설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밉니다. 오히려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지라시에 의한 공작입니다. 3년 전 허위로 판명난 청담동 술자리 의혹 피해 당사자인 한동훈 전 대표도 그 망신을 당하고 반성 없이 또 그런다고 지적했습니다. 산부 요인인 총리와 대법원장이 비공개로 만나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두 분이서 만나게 되면 그 경호원부터 시작해서 수십 명이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 동선이 노출되는 겁니다. 몰래 어디 숨어서 만날 수 있습니까? 김민석 총리는 이틀 전 민주당 의원의 의혹 제기 땐 진위가 밝혀져야 한다는 취지로 호응했는데 사실이라면 치명적인 상처 내지는 국민들의 신뢰에 상처를 주는 내용이겠죠. 오늘 야당 의원 질의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다 끌어내리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청담동 술자리 시즌2 아닙니까? 제가 답변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 등이 오늘 서영교, 부승찬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국민의힘도 두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출처불명의 풍문들이 연일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나온 주장으로 대법원장을 수사하는 나라, 세상에 어디 있을까 싶긴 한데요. 그렇다고 민주당이 공세를 안 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번 논란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정치부 황정민 기자와 뉴스더에서 관련 내용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 기자, 오늘 오후에 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을 추가로 또 내놨습니다. 네, 먼저 대법원장의 어제 입장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는 사건을 논의한 적이 없다. 다른 인물들과는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네.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교묘한 법기술이다. 또 한 전 총리와의 만남 여부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네. 이 조 대법원장의 입장문을 작성했던 법원행정처 공보판사가 이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된 기간에 한 전 총리와 만난 적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겁니다. 네. 이 오부 요인인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찬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 이건 확실히 한 것 같고. 앞서 전해드렸지만 서영교 의원이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제보 경위 이걸 설명을 좀 했는데 새로운 내용을 조금 제시했다면서요?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보는 국회의원에게 들었다. 그리고 이 해당 의원은 전 정권들의 민정 쪽 고위직에게 1년 전에 들었다. 그러니까 전원의 전원이란 겁니다. 이 해당 의원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또 이 의원에게 말을 했다는 사람이 어느 정권에서 고위직이었다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취지는 밝힐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근데 객관적인 정황은 없는 거잖아요. 전원의 전원. 그런데도 조 대법원장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백하면 수사받아라. 예. 좀 황당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수사를 하려면 최소한의 단서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만남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고 또 제보 신빙성도 높게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정청래 대표는 당당하면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이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현역 의원 6명도 결백을 주장하면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야당이 내로남불을 지적하는 대목입니다. 네. 근데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메시지 보면 이제 오찬 회동설을 주장을 했었잖아요. 예. 어제만 해도. 근데 그 자체를 언급하는 사람은 좀 준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서 직접 회동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주로 조 대법원장이 계엄에 침묵했다. 이 대통령 사건을 빨리 처리했다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이 면책 특권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국회 안에서는 이른바 오찬 회동 참석자라며 4명 이름을 거론해도 이 면책 특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이나 SNS에서의 발언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당 내부에서는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명확한 증거가 아직 없는 상태라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임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또 무리하게 사법부를 압박하는 게 이 중도층을 등돌리게 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과거 국민의힘 의원이 허위 돈다발 사진으로 이재명 경기지사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을 때 민주당은 해당 의원의 제명과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했었는데, 이제는 서영교 의원은 틀린 적이 없다는 식으로 옹호하는 거는 좀 모순적이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뭐 내부에서도 역풍을 우려한다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참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법원장을 사퇴하라 그런다면 최소한의 근거는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납득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3대 특검 사건만을 전담하는 사실상의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에는 특이한 내용들이 여럿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법관을 망신 주려는 의도가 담긴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다고 합니다. 사법부 압박 어디까지 이어질지 먼저 고희동 기자입니다. 민주당 특위가 발의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해병대원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만을 도맡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되는 6개 전담재판부가 각 특검팀 사건을 심리합니다. 1심 사건은 공소제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해 1년 안에 확정 판결을 내도록 했습니다. 내란 재판이 직위원 재판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침대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고속도로 100km 구간을 20km로 달려서 전담재판부 판사는 법무부와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모두 9명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일주일 안에 3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사면복권과 감형 대상에서도 제외되도록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피고인이 법관일 경우 반드시 국민 참여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는데 사실상 판사 망신주기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 파괴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멀쩡한 사법부를 파괴하고 장악하는 것은 그동안 수많은 독재 정권이 어김없이 걸어왔던 수순이자 수법입니다. 문영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여당이 밀어붙이려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이 여럿 제기됩니다. 법원 내에서는 난감하다 못해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는데 재판을 빨리 하자고 만든 전담재판부가 위헌 논란 때문에 재판이 중단되거나 파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한지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은 지난 4월 첫 재판 이후 18차 공판까지 진행됐습니다.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5개 재판부에서 내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면 모두 내란 전담 재판부로 넘겨집니다. 발의안은 재판이관 시 기존 재판의 진술과 기록을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간소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동의 없이 간이 절차로 진행할 시 방어권 침해이고 절차 위반이 되면 재판을 해도 쓸모없게 돼버린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헌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가 추천한 재판부 구성은 위헌 논란이 일 거란 의견도 다수입니다. 만약 피고인이 위헌 심판 제청을 신청해 심판 절차에 착수하면 재판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헌법상 대통령의 사면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진행 중인 형사 25부에 일반 사건을 전담할 판사 1명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또 특검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추가 배당을 자제하겠다며 여당의 내란 재판 지연 우려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당사 압수수색에 연구프 실패하자 당원 명부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해 명단을 대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이라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업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줄지어 들어갑니다. 민간 업체까지 쳐들어와서 당원 명부까지 탈취하고 국민의힘의 심장을 도려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통일교인이 집단 입당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데 당원 명부를 대조해보기 위해 명부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초 특검은 국민의힘 당사에서 당원 명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까지 3차례 임의 제출 방식을 협의했지만 진전이 없자 방향을 튼 겁니다. 신규로 유입된 당원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당원까지도 당원의 계좌 정보를 포함한 개인 정보를 통째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은 수사팀이 확보한 통일교인 명단만 당원 명부와 대조해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여당의 사법농단 물타기용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반발했습니다. 조희대 대법관 사퇴 촉구로 여론이 악화되자 또다시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또 민감한 개인정보를 통째로 확보해 야당을 말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특검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여사 측의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는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류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휠체어를 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9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특검 사무실을 빠져나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한 총재는 첫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특검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했고 그 과정에 한 총재의 승인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총재가 혐의를 부인하고 심장 시술을 이유로 소환에 3차례 불응한 점을 들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통일교 측은 책임 있는 태도로 수사에 임하고 있는데도 특검이 여론을 의식해 무리한 조치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어제 영장 심사를 받았던 김상민 전 검사는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2023년 초 1억 원이 넘는 이우한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하고 국정원 법률특보 자리를 청탁한 혐의 등입니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에게 받은 현금으로 그림을 대신 구매해 준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는 술파티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가 술자리가 있었다고 특정한 날에 왜 그럴 수 없는지 근거도 제시했는데요. 서울고검이 진상조사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조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해 4월 검찰의 술파티 회유 의혹을 제기한 뒤 여러 차례 날짜를 번복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6월 18일이나 19일일 것 같고요. 법무부는 진상조사 결과 2023년 5월 17일로 특정했는데 이전 부지사를 기소한 서현욱 부장검사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원지검이 지난해 4월 이전 부지사가 음주 일시로 지목한 2023년 6월 말뿐 아니라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에 대해 전수조사했다며 쌍방울 관계자와 음식 주문, 출정 기록도 모두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법무부가 지목한 5월 17일에 음주 가능성이 없는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이전 부지사가 주장해온 음주 시각 오후 4시부터 6시에 변호인이 입회했는데 해당 변호인은 술 먹는 장면을 본 적 없다고 밝혔고 이전 부지사도 변호인이 없을 때 술을 먹었다고 했던 겁니다. 서 부장검사는 이전 부지사 측이 법무부 발표 전 법정에서 감찰 내용과 시기까지 밝힌 건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며 감찰을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전 부지사 측은 법무부 감찰에 이전 부지사도 조사 대상이어서 결과 일부를 알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가 지시한 술파티 회유 의혹 감찰은 서울고검이 맡았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건진 법사집에서 나온 관봉권 띠지를 검찰이 분실했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죠.
여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관들을 몰아붙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상설특검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대체 이게 뭐길래 그러는지, 얼마나 중요한 물건인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일단 관복권 띠지 분실 사건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난해 12월 17일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집에서 현금 1억 6,50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이 중 5천만 원이 5만 원권 100장짜리 묶음 10개로 구성된 관봉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관봉권을 싸고 있던 띠지와 이것을 밀봉한 비닐에 붙어있던 스티커를 분실했습니다. 현장 수사관들이 잃어버렸는지 압수계에서 버렸는지는 말이 엇갈립니다. 관봉권이란 말은 뉴스에서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직도 생소하죠.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한국은행은 조폐공사에서 납품한 신권인 제조권과 시중은행에서 한은으로 돌아온 돈을 재포장한 사용권을 다시 시중은행으로 보내는데 이것들을 통틀어서 관봉권이라고 합니다. 공식 용어는 아니고 관행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이에서 이 관봉권이 쓰이고 일반인이 구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옷값 결제에 청와대 특활비가 쓰인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죠. 특활비를 썼는지는 무혐의가 났습니다만 일부 금액이 관봉권으로 결제된 것으로 알려져서 화제가 됐던 단어입니다. 자, 그럼 띠지라는 거는 뭡니까? 돈 뭉치를 묶는 종이띠입니다. 조폐공사가 제조권을 납품할 때 이미 한국은행 기관명과 몇만 원짜리인지 이 권종명만 적힌 띠지로 묶여서 오는데 한국은행은 이 상태 그대로 시중은행에 보냅니다. 사용권은 한은이 직접 띠지를 묶어서 내보내는데요. 사용권 띠지에는 한국은행 기관명, 검수작업 부서, 검수 담당자와 기계 번호 등의 정보가 들어갑니다. 띠지는 한국은행에서 그게 100장이 맞다는 거 이외에 큰 정보는 거기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만든 사람의 정보, 그다음에 날짜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보도된 걸로 보면 검찰이 관봉권 뭉치의 스티커는 사진으로 찍어서 갖고 있단 말이죠. 이 스티커가 있는데 띠지가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예, 이게 말씀하신 그 사진인데요. 예, 이 스티커의 정보가 앞서 말씀드린 띠지의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코드에 들어있는 정보도 이 한글로 적혀있는 정보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스티커는 이렇게 검찰이 사진으로 찍어놨죠. 그래서 검찰이 만약에 띠지를 없애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면 스티커의 사진을 남기지는 않았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근데 시중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 보면 이 시중은행도 띠지로 이렇게 묶어서 주잖아요. 어느 은행 띠지인가, 이건 좀 중요합니까? 시중은행의 띠지라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뇌물을 준 사람이 만약에 땡땡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전달했다 이렇게 진술한다면 출금 기록이라든가 띠지 정보를 대조해서 이걸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진법사의 관봉권은 한국은행 것이었고 각각의 한은 관봉권 뭉치는 구별 없이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어느 뭉치가 어느 시중은행으로 나갔는지 그 뒤에 누구한테 흘러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수사팀 처벌받습니까? 단순 실수가 맞다면 법적 처벌은 어렵고 내부 징계 사안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일부러 벌인 거라면 수사관들에게 증거인멸이나 위증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 띠지 자체에 증거 능력이 있는지는 회의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고 한다랄지 아니면 증거로서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수에 의해서 분실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형사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특별한 정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걸 특검까지 할 사안인가 싶긴 합니다만 사건의 본질을 좀 더 파고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무려 300만 명에 달하는 회원 정보가 새어나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회원의 3분의 1이나 됩니다. 롯데카드 측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며 피해 금액 전액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최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자진 롯데카드 대표가 임원들과 함께 고개를 숙입니다.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로 인해 고객분들이 느끼신 불편과 심려에 다시 한 번 더 깊이 사과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 결과 롯데카드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량은 최초 보고됐던 1.7GB에 117배가 넘는 200GB,
해킹 피해자만 297만 명에 달합니다. 전체 회원 960만 명에서 3분의 1이 개인정보를 털린 겁니다. 특히 28만 명은 카드 번호뿐 아니라 비밀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까지 유출돼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본인 인증 없이 카드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결제하는 키인 방식이 아직 일부 남아있어 부정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롯데카드 측은 피해 발생된 전액 보상하겠다며 아직까지 카드 부정 사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킹 피해를 당한 고객에겐 무이자 10개월 할부, 연회비 면제 카드 재발급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상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할부 쓰지도 않는 걸 갖고 무이자 10개월로 쓴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니까 현금 서비스 수수료 쓴다 그러니까 다 면제해버리겠다. 포인트를 갖다 2배로 적립시켜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가야죠. 해킹 피해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KT 소액결제 사건 피해 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큰 걸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체포된 중국 국적의 피의자들은 구속됐는데 정작 이 사건을 주도한 주범은 중국에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에 들어섭니다. KT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 40대 중국 동포입니다. 누구 지시 받은 겁니까? 당신이요. 네? 누구 지시 받은 겁니까? 몰라요. 그래서 시킨 대로 했습니다.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며 KT 이용자들의 정보를 해킹하는 과정에서 윗선에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계획한 주범이 중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피의자 한 명과는 중국에서 만난 적도 있지만 실명 등을 노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신원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사이 KT가 집계한 소액결제 사건 피해자는 360여 명으로 늘었고 피해 금액도 2억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 보안체계가 저렇게 안 좋구나. 믿을 게 못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많이 답답해요. 기존에 알려진 상품권 소액결제 외에 교통카드 등 또 다른 유형의 피해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IMEI와 휴대폰 번호도 불법 기지국에 접속했을 때 전송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중국 내 범죄 조직이 연관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요즘 대학교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 대리 수강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수업을 들었는데도 학점이 인정되면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소비자탐사대 이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유명 SNS에 한국 대학 대리 수강을 검색하자 구인 글이 쏟아집니다. 서울에 있는 여러 유명 사립대를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2학기 수업을 대신 들어줄 사람을 찾는 겁니다. 심지어 서울의 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는다는 유학생은 경제학 시험도 대신 쳐달라면서 수학 실력을 확인합니다. 취재진이 직접 대리 수강을 의뢰해보니 10분 만에 4명이 지원했습니다. 지원자들은 한 학기를 통째로 맡아주겠다며 시간당 15,000원에서 2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就是实薪，然后如果是一学期的话，不用再给那个考试或发表另外收钱。 대리 수강이 들키지 않는 법도 알려줍니다. 主要是就是教授如果是知道你讲就人数比较少，知道你讲什么样的话就不太方便。就是确实看一下，因为你可以了解一下这个教授之前，因为就像我的教授的话，因为我从硕士开始跟我们教授就是从来没有这样。 네, 이렇게 다른 학생 대신 출석하는 행위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대학이 상대평가로 학점을 주는 상황에서 대리 수강은 고스란히 다른 학생들에겐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학위를 따려고 노력하는 과정들을 돈으로 산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취업 사기죠. 외국인 학생이면 교수님이 조금 더 봐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출석이 반 이상인데 그냥 가져가 버리면 불리하죠.
국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 중 가장 많은 중국인 유학생은 거의 8만 명에 달하는데 대학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학이 재정적으로 워낙 고갈 상태에 있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유학생들을 마구잡이로 받아들이는 출교 조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은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대학들이 대리 수강을 막을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소비자 탐사대 이낙원입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700억 원에 달하는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름만 빌려주는 가짜 집주인 명의로 빌라 300여 채를 사들여 전세금을 가로챘습니다. 신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김모 씨는 지난 2020년 남편 직장 근처인 이곳에 전세로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맺은 지 3달 만에 갑자기 집이 세무서에 압류를 당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건축주는 피해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다음 날 가짜 집주인 정모 씨에게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가짜 집주인이었습니다. 건축 처음에 분양할 때 건축주하고 이제 계약을 쓴 다음에 그 잔금날 주인이 바뀌는. 주범들은 생활고를 겪는 56명을 동원해 명의만 바꿔 가짜 집주인을 내세운 뒤 전세금을 가로챘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2년 넘게 수도권 전역의 빌라 306채에서 전세금 693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가짜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었고 결국 김 씨와 같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의 뭐 빚을 내서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 경찰은 전세 사기 일당 71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최근 성매매업소 예약을 대행해주는 플랫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배달앱처럼 지역별로 업소 검색도 가능합니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플랫폼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황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가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자 성인 인증 절차도 없이 선정적인 사진이 줄지어 나옵니다. 지역별로 성매매업소 위치가 검색되고 성매매 여성별 정보와 직업까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성매매업소 예약을 대행해주는 플랫폼입니다. 포털에서 간단히 검색만 해도 수십 개가 나오는데 후기를 작성하면 할인 쿠폰까지 제공합니다. 성매수자에겐 보안 메신저로 접선 장소를 알려줍니다. 접선 장소를 알려달라고 연락했더니 한 식당 앞에서 만나자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방을 자동 삭제하기도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들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개설해 단속이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지만 범죄 혐의 입증 등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사이트 차단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방심위에 어떤 회의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후 차단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불법 사이트 사후 단속이 아닌 신속 차단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서울 집값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통계는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뒤 사실상 처음 집계된 건데 지난주보다 오히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9월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에 공급 정책을 발표했는데 칭찬도 비난도 없는 걸로 봐서는 잘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울 집값은 2주 연속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특히 공급 대책 이후 사실상 첫 집계된 이번 주도 지난주보다 0.12% 올랐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고 시간폭탄을 느낀 것 같아요. 조금만 들어가면 앞뒤 안 가리고 막 달려들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임박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마포구와 성동구 등 한강벨트엔 투자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토부 장관에게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줬는데 이게 오히려 규제 전에 집을 사자는 심리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 때문에 다들 불안해하시는 분도 있고.
규제 추가 지정에 대한 우려로 수요 당김 효과가 발생해서 일부 가격을 밀어올릴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근본적인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할 만큼 파격적이지 않았다는 진단과 함께 산재와의 전쟁 등도 오히려 공급 부족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시중에 쌀이 부족해 쌀값이 치솟자 정부가 쌓아뒀던 쌀을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단체들이 쌀값 상승은 유통구조 때문이라며 방출 중단을 촉구하는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농림부 장관을 특검에 고발까지 하면서 정부의 양곡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농민에게 쌀값을 보장하라! 농민단체가 정부의 비축미 방출에 반대하는 대규모 상경 집회를 벌였습니다. 이 나라의 양곡 정책은 유통업자만 배부르게, 배 터지게 먹여 살리는 농민단체는 쌀값 상승의 이익이 유통업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양곡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내란 특검에 고발했습니다. 최근 쌀 20kg 소매 가격이 6만 3천 원을 넘어서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는 지난달부터 비축하고 있던 쌀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단체의 압박에 비축미 방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70만 톤에 이르는 비축미 중 대부분이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업계는 노심초사입니다. 떡볶이와 떡 등을 수출하는 가공식품 업체입니다. K푸드 인기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주문이 늘고 있지만 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격 방어에만 초점을 맞춘 현행 비축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부, 농민단체,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 방식으로 해서 좀 방출 정책을 좀 공동으로 논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쌀값 상승과 농민단체의 압박 사이에서 정부의 양곡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서울 한강버스가 오늘 정식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배부터 자리가 꽉 찰 정도로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소요 시간이 길어서 출퇴근용으로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구자형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오전 10시. 한강버스 첫 출항까지 1시간이나 남았지만 선착장은 배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호기심, 그리고 궁금함, 또 긴장감, 혹시 멀미는 나지 않을까? 그런 긴장감도 있습니다. 승선 시작 10분 만에 190석 좌석은 모두 찼고 직원이 출항을 알립니다. 네, 선수 대행이 출발했습니다. 위험하시니까 손실로 다들 들어가 주세요. 시속 22km에서 24km로 물살을 가르는 배 안에서 탑승객들은 한껏 신이 났습니다. 승차는 참 좋고요. 잔잔한 그냥 미끄러지듯이 지금 이게 배가 나가거든요. 기술도 좋아지고. 뚝섬을 지나 옥수 선착장에 도착한 한강버스. 당초 36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5분이 연착됐습니다. 잠실을 출발해 여의도 선착장에 도착할 때까지 1시간 37분이 걸렸는데요. 예상 소요 시간인 80분보다 17분이 더 걸렸습니다.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지하철로 40분 정도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2배 넘는 시간이 소요된 겁니다. 출퇴근 시간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버스 이거 환승하는 것도 멀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서울시는 추석 연휴 이후 7개 선착장 가운데 3곳에만 정차하는 급행 노선이 도입되면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가는데 50분이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날씨 등의 변수로 인해 시간을 정확히 맞출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국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란 걸 강조한 걸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기지 소유권 이전 발언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습니다. 최지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타임즈 인터뷰는 한미 정상회담 8일 만인 지난 3일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요구에 그대로 동의했다면 탄핵을 당했을 것이라며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합니까?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를 현금 투자로 채우고 수익 배분도 자신들에게 더 많이 달라는 미국의 요구사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토로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3,500억 달러는 우리 전체 외환 보유액의 85%를 차지합니다. 미국 측 요구가 현실이 될 경우 제2의 외환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이전 발언은 농담이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I would like to see if we could get rid of the lease and get ownership of the land where we have a massive military base. 이미 주한미군은 무상으로 기지와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이 토지를 소유한다면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재산세 면제는 절대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이 미국과 중국 두 진영 간 대립의 최전선에 설 위험이 있다며 강대국들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 질문이 끝났습니다. 여야 간 극한 대립만 보여줬다는 지적인데요. 마지막 날인 오늘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4년 연임제 개헌이 포함된 걸 두고 여야 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에게 4년 연임제로 개헌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도 재출마할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죠? 통상적인 이해에서는 그런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권력 연장을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좌파 집권 100년 장기 플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고속도로의 설치라고 봅니다. 이 대통령의 저신용자 금리 인하 제안을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사고 안 낸 사람 보험료를 올려서 사고 많이 낸 사람 보험료를 깎아주자는 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내란을 일으켰던 정권을 유지하고 그 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우리 나 의원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민주주의를 논하시면서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이 위원장은 정부 여당의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이 이진숙 축출법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총리께서 대통령께 직권면직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단히 큰 방해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흘간의 대정부 질문은 마무리됐지만 국정 현안에 대한 검증은 뒤로 밀린 채 여야 간 정쟁으로만 채워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가 야심차게 준비한 스마트 안경을 공개했습니다. 안경을 쓰기만 하면 눈앞에 화면이 뜨고 시키는 일도 척척해줍니다. 어떤 모습인지 이정민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가 새로 출시한 스마트 안경을 껴보입니다. This is Meta Ray-Ban display, classic style that you'd expect from Ray-Ban, but they're the first AI glasses with a high-resolution display. 디스플레이가 탑재돼 원하는 화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Play California Dreamin'. From Spotify, here's California Dreamin' by the Mamas and the Papas. If I want to adjust the volume, I act like there's a volume control in front of me and I can just turn it. 빠르게 움직이는 중에도 명령만 내리면 안경에 인공지능 AI가 듣고 이행합니다. Your current speed is 103 kilometers per hour. 근전도 신호를 감지하는 팔찌는 미세한 움직임을 안경에 전달해 손가락만 움직이면 탐색과 호출,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처럼 통화와 문자 전송도 할 수 있고 음성 대화엔 실시간 자막과 번역이 제공됩니다. If you
have an issue hearing, then I think that this is going to be a game changer. Yeah, I agree. And it's also cool. It can do translations. 다만 시연 도중 일부 기능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스마트 안경은 오는 30일부터 110만 원대에 판매됩니다. 다음 달엔 구글과 삼성전자 합작의 스마트 안경도 출시될 예정이어서 스마트폰을 대체할 차기 스마트 안경 시대의 주도권 경쟁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을 두 번째로 국빈 방문했습니다. 이 자체도 이례적인 일이지만 영국 왕실은 초특급 의전으로 트럼프를 환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부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고 도심에선 수천 명이 반 트럼프 시위를 벌였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헬기에서 내리자 기다리던 왕세자 부부와 찰스 3세 국왕이 맞이합니다. 영국 왕실이 두 차례 초청한 국빈 인사는 트럼프가 처음입니다. 금빛 마차를 탄 채 근위대 호위를 받으며 이동하고 환영식에선 축하 비행과 함께 의장대가 사열합니다. 군인 1,300명, 말 120마리가 동원됐습니다. 250th anniversary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next year, it is remarkable to think just how far we have come. 국빈 만찬에선 50m 길이 테이블에 스코틀랜드 출신인 트럼프의 어머니가 태어난 해의 술이 준비됐습니다. 트럼프는 생애 최고의 영예라고 화답했습니다. Singular privilege to be the first American president welcomed here, but this is truly one of the highest honors of my life. 캐서린 왕세자비에겐 칭찬 세례를 이어갔습니다. This is Catherine, so radiant and so healthy, so beautiful. 트럼프는 현지 시간 18일 스타머 총리와 만나는데 영국은 지지부진한 관세 합의를 마무리하고 실리를 취한다는 전략입니다. It's expected to be more of a day of business with Trump and Starmer scheduled to meet. 윈저성 주변엔 철제 장벽까지 설치돼 경비도 초특급으로 이루어졌지만 같은 시간 수도 런던에선 수천 명이 반 트럼프 시위를 벌였습니다. We've allowed him to come here. We've spent millions of pounds on his security and all that sort of thing. Why? 영국 왕실 역사가는 영국이 총동원돼 트럼프에게 아부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세상이 온통 거짓말로 덮인 곳이라면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Good morning. Oh, and in case I don't see you, good afternoon, good evening, and good night. 영화 트루먼 쇼의 주인공은 완벽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유일한 문제라면 그 삶이 모두 꾸며진 거짓이라는 거죠. 자신만 모르고 전 세계 시청자가 그 거짓을 라이브로 즐기고 있습니다. Lying is a cooperative act. Its power emerges when someone else agrees to believe the lie. 미국의 거짓말 전문가 파멜라 마이어는 거짓말이 통하는 건 맞장구 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 정치의 풍경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등이 만나서 이재명 사건 처리를 시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제보라는 단서 달고 근거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국무총리는 충격적이라고 맞장구 치고 여당 대표는 특검을 촉구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인의 명예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 내용이 이미 넉 달 전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전원 수준으로 공개됐다는 점입니다. 확인된 사실, 증거 없습니다. 바로 유튜버와 정치인, 지지자들이 나서 사법부 독립이 깨졌다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대표적인 음모론자 김어준 씨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청담동 술자리 허위 폭로가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누군가가 제보를 들먹입니다. 녹취를 들이밉니다. 대통령실이나 총리는 화들짝 놀란 척을 합니다. 개딸이 달라붙습니다. 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사냥은 끝이 납니다. 일종의 거짓말 카르텔이 완성되면 당사자들의 반박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증거는 필요 없고 일단 무조건 밀어붙입니다.
국회의원 면책 특권도 한몫하는 듯합니다. 마구잡이식 주장을 하면서 주저함이 없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단순합니다. 복잡한 거짓말이 아닌 진실입니다. 거짓으로 이루어진 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아무리 뻔뻔함이 일상이 됐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9월 18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가짜 나라였습니다. 늦더위가 꺾이고 중부지방은 가을의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가을비가 주춤하나 싶더니 내일 다시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주말인 모레까지 전국적으로 이어질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에 80mm 이상으로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에도 10에서 6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흐린 가운데 영남 해안과 제주도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8도, 전주 19도로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23도로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본격적인 가을 날씨로 접어들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면 비는 대부분 그치겠고 강원 영동의 비는 일요일까지 더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18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